안녕하십니까, TK입니다. 예, 오랜만에 또 인사드립니다.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 중에 한 80%가 40대, 50대, 60대 분들이십니다. 성별은 거의 반반이시고요. 그분들이 부동산 투자랑 또 이런 컨텐츠에 관심이 있으신 이유는 대부분 이제 노후 준비, 은퇴 준비와 이 코로나로 인해 기존에 잘 하시던 사업장에 큰 변화들을 겪으시면서 뭔가 변화를 주시고자 많이 찾아보시는 것 같습니다. 캐나다의 외국분들은 20, 30대 때부터 굉장히 좀 계획을 짜서 이런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한국 분들도 요새 조금 그러신 것 같지만은 이전에, 그러니까 지금의 40, 50대 분들도 이미 20, 30대 때부터 이거를 쌓아 오셨습니다. 부동산 하우스를 사시고 거기에서 이제 듀플렉스로 컨버전 하셔서 한 층에 사시고 지하실 렌트 주시면서 그런 식으로 사시다가 한 채 더 늘리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 채가 있으신 분들이 제 주변에 일하시는 외국분들 중에는 많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아쉬운 것은 이제 그분들은 특히나 이제 인도분들 유명하시잖아요. 인도분들은 큰 집에 뭐 한 10명씩 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집 살 때까지 기다리며 나갑니다. 하나씩. 그럼 이제 나중에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집이 있으신 거죠. 그런 식으로 좀 힘을 합쳐서, 좀 불편하더라도 좀 힘을 합쳐가지고 일으키는 경향이 있는데, 또 이탈리안 분들도 자기 영역이 굉장히 강하시잖아요, 터프가. 그래서 이런 컨스트럭션 쪽이나 빌더 쪽이나 또 뭐 이런 알코올이나 이런 쪽도 굉장히 꽉 잡고 계시고, 더치 분들도 컨스트럭션에서 굉장히 커넥션이 강합니다. 그래서 더치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거의 다 이제 더치 계열의 서브 컨트랙터 분들이 일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한국 분들은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런 커넥션이. 제가 지금까지 느끼기에는 이민사회 분위기가 그렇게 서로 막 이렇게 연결해서 도와주고 그런 분위기는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금 이런 부분에서 뒤처져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도 좀 힘을 내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합치는 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이제 노후자금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사실 은퇴 준비를 하실 때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젊은 분들 말씀하시는 패시브 인컴, 그냥 저희가 일을 매일 하지 않아도 생기는 소득을 주로 찾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주식을 많이 하셨고, 주식 같은 것들 뭐 배당주도 사실 패시브 인컴에 속하죠. 그런데 이번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 피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고, 주식 얘기는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핫한 게 항상 부동산 투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부동산은 이 실사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주식과는 다른 것 같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같은 그런 실물이 아닌 것과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의식주라고 하죠. 저희 사람이 살면서 경제가 어떻든 문화가 어떻든 항상 필요한 것, 테크놀로지가 아무리 발전해도 항상 필요한 것은 옷과 식량과 주택, 자기가 살아야 할 곳입니다. 근데 옷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패시브 인컴화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아이디어는 없고요. 대부분의 큰 회사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패시브화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뭐 농장을 리스로 줄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음식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를 하며 농부분들께서 편안하게 농사를 지으실 수 있도록 농장을 리스를 준다든지 뭐 그런 것들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이제 주택 문제 해결이 가장 그 세 가지 중에서 저희가 잘 알려져 있고 가장 익숙하고 실제 이 성공률도 가장 높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알아야 될 것도 많고 지나가야 할 것도 많고 무조건 쉬운 패시브 인컴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공부하셔야 되고 또 실제로 땀 흘리시며 일하셔야 되는 부분도 많고 인건비가 더 비싸니까 관리, 특히 이제 테넌트를 구하시고 나서 돈을 매달 받으셔야 되고 돈을 못 받으셨을 때는 또 그거에 대한 조치를 또 취하셔야 되고 안 좋은 테넌트들을 만나서 프로퍼티가 더 망가지는 것도 또 골치를 써보시고 쓰레기 문제도 있으시고 뭐 여러 가지 그 후에 이제 레노베이션 문제도 당연히 있겠죠.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같이 해드리는 컨트랙팅 회사입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인베스터들을 만나면서 또한 저희도 많은 걸 배웁니다. 투자자분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분들은 이야기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세요. 한번 내 편이다 이렇게 오픈을 하시면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네. 정말 배울 점들도 많고요. 특히나 이런 도전 정신이 저희가 가장 섣불리 시작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리스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겁이 나서 못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리스크라는 것은 사실 어디에나 있습니다. 저희는 태어날 때부터 리스크가 있고요. 당연히 일을 시작하는 것도 리스크고요.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것도 리스크고요. 집을 사는 것도 리스크고 결혼하는 것도 리스크고 애를 낳는 것도 리스크고 모든 것은 다 리스크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누가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리스키한지 알고 싶냐? 얼마나 리스키하냐면 넌 이 세상을 살아서 빠져나갈 수 없다. 어쨌든 모든 것은 다 리스키합니다. 살아서 빠져나갈 수 없죠. 죽어서나 결국 모든 사람은 죽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실 매니지를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가 나를 사로잡아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한 것으로 사로잡아서 아무것도 못하면은 나중에 후회에 대한 리스크는 그 후회에 대한 값어치는 어마어마하다고들 하십니다. 나이 드신 분들께서 말씀하시기에 의하면 그때 그렇게 할걸, 그때 내가 이거 하지 말걸, 요 후회가 항상 가장 강하시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는 매니지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매니지를 하기 위해서 본인도 잘 알고 계셔야 되고 또 계획도 잘 짜셔야 하고요. 또 무엇보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장을 보셔야 하는 것 같습니다. 나야가라에 대학교가 들어온다고 해서 이제 그러면은 대학생들이 많이 내려오지 않겠습니까? 내려오는 대학생들을 그 수요를 맞추기 위해서 렌탈 유닛을 거기에 맞추는 것이 좋지, 그냥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살고 싶은 이상적인 그 개인적인 취향이 들어가는 렌탈 유닛을 만드시는 것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코스트코 같은 곳들은 예를 들면 제가 벤트, 그 스토브 벤트죠, 그 스토브 요리할 때 스토브 위에 이 환풍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이제 설치들을 사러 갔는데 30인치짜리가 있고 24인치짜리가 있습니다. 24인치짜리 되게 조그매요. 근데 30인치짜리가 더 쌉니다. 왜? 30인치가 기성 사이즈인 겁니다. 그러니까 대량 생산을 하겠죠. 가장 많이 생산을 하겠죠. 그러니까 가격 효율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싼 돈 주고 짠 걸 사든지 그냥 기성 사이즈를 사든지. 근데 이 기성 사이즈를 만드시는 분들이, 매뉴팩처러들은 어떻게 만드냐? 가장 대중적인 것을 찾아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호불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대량 생산합니다. 소품종 대량 생산인 거죠. 그래야 가격 효율이 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시장을 굉장히 열심히 공부합니다. 사람들이 어떤 것을 가장 보편적으로 원하는가, 가장 어떤 것이 대중적인가. 코스트코 얘기를 드렸는데 코스트코가 그런 것을 굉장히 잘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초이스가 많지 않아요. 다른 데 가면은 맛도 더 다양할 수 있고 다른 데 가면은 뭐 색깔도 다양할 수 있고 하지만 가장 대중적이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호불호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좋은 제품들을 딱딱 픽해서 대량으로 구입해서 한다고 합니다.
이야기에 의하면은 거의 공장을 모든 전 제품을 다 사들일 정도로 계약을 한다고 하니 가격 경쟁력을 이기기 쉽지 않겠죠? 다른 업체들이. 마찬가지로 공사하실 때도 개인적인 취향이 들어가는 것은 그런 부분에서도 비효율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자재도 이 대량 생산된 벌크 제품들을 사용하시는 것과 그냥 자기 취향에 맞도록 대량 생산되지 않고 이 다품종으로 소량 생산된 제품들을 사용하실 때 5배에서 10배까지도 자재값이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렌탈 유닛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올지도 사실 모릅니다. 누가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거기 한 사람 취향에 맞추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잘 생각하시고 계획을 하시면서 리스크를 매니지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또 뭐 그 외에도 퍼밋이나 다른 그런 서류적인 리스크도 있으실 테고요. 그런 것들만 잘 홍보해서 매니지 하시면은 부동산 투자는 이미 오랜 시간 검증되어 왔고, 불황 속에서도 특히 캐나다는 이 렌탈은 한 번도 집값이 너무 올라서 파시는 분들은 계셨지, 집값이 너무 올라서 지금 내가 이 렌트비, 왜냐면 렌트비 올리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렌트비는 1년에 뭐 1%, 2% 나라에서 정해주고요. 매년 얼마 올릴 수 있다. 그거 이상 올리려면은 랜드로드 테넌트 보드 LTB에 가셔서 이만큼 올리는 이유를 제출하셔야 되는데, 그 과정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적으셔야 됩니다. 왜 어떤 부분에서 매니지먼트 하는데 커스트가 올라갔느냐, 이게 렌트를 올리는데 이만큼 올리는 것이 타당하냐를 다 보기 때문에 렌트를 올리는 것보다 집값이 올라가는 게 훨씬 빨랐기 때문에 집을 파시는 분들은 봤습니다. 예전에 같이 일하던 사장님이 이 더치 분이셨어요. 그분도 더치 커머셜 프레이밍 하시는 분이었는데 렌탈 유닛이 6개인가 8개가 있으셨어요. 하우스가. 그냥 놔두셔도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한 번에 싹 팔아 해치우시더라고요. 이유는 즉슨 그런 겁니다. 집값이 너무 급격하게 올랐을 때 팔지, 그 외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타운하우스를 뻥 뚫으셔가지고 타운하우스 3-4개를 한 번에 사셔서 뻥 뚫어서 큰 이 스튜던트 하우징을 만드셨던 분도 계신데, 그분도 그 값어치가 너무 올라서 차라리 이 돈으로 빨리 다른 사업을 해서 내가 더 큰 돈, 패시브 인컴보다 액티브 인컴으로 내가 좀 더 잘 굴릴 수 있겠다, 지금 나오는 그 수익률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만들 수 있다 하셔서 제가 알기로 2밀리언인가 3밀리언에 파시고 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친구. 그런 거 외에 부동산을 어떤 문제가 있어서 파신 경우는 아직까지는 못 본 것 같습니다. 집값이 떨어졌다고 렌트비를 그렇게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렌트비는. 다만 이제 한국처럼 이제 전세 있으신 분들은 전세자가 나가버리면은 전세금을 빼줘야 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뚝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캐나다처럼 그냥 대부분 월세였다, 큰 뭔가 없이 그냥 월세로 주는 거였다, 그렇다면 월세가 부당하게 높지 않다면은, 그리고 사람들이 정말 큰 리세션으로 인해서 아무도 렌트를 유지하지 못해, 그럼 다 길거리로 내놓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는다면은 리스크가, 어떤 리스크가 있을지 또 한번 같이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리스크는 뭘까요?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또 다른 분들하고도 제가 한번 만날 때마다 물어보고, 또 댓글을 보시는 분들 중에 다른 분들 또 아시는 분들이 있다면 또 해결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게 한국인들이 뭉치는데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분들도 이 다른 이민생활 하시면서 다들 힘드시잖아요. 특히나 이 힘든 시기는 혼자 헤쳐나가기는 쉽지 않고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저희도 다른 나라분들처럼 힘을 합쳐서 잘 어려운 시기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